빈곤은 개인의 결함에서 나오고 더 나아가 죄악이라고까지 여겨졌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들은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을 관리하던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감금된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피할 수 없었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붙잡혀 이마나 볼에 인두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이 시대 빈곤은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었고 정부는 빈곤을 없애기 위해 가혹하고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소리입니다. 영상 업로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 오후 4시에 시작되는 스웨덴의 저녁에 관한 이야기, 복지 이야기죠.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했었는데요. 추가 영상을 제작하기로 급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 좋았던 부분을 저는 쭉 낭독을 해놓고 나서 출판사에서 허락한 낭독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에 맞춰서 어떤 거는 좀 남기고 어떤 거는 편집하고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요. 참 좋은 내용인데 편집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편집되었던 내용을 다시 하나 만들어 올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세요? 전 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시즌도 시작됐어요. 그죠? 근데 최근작 형제원 이야기, 그곳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늘 그렇듯 이야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고 진짜 그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이었구나. 너무 어이없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황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분류되고 그 오랜 시간 그곳에서 감금당하고 또 학대당했던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참 황당한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하고 넘겨버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밑바닥에 원인을 찾아서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읽었다가 편집했던 그 부분이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짧은 낭독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가난의 역사인데요. 저 멀리 영국에서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가난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과거의 과오를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 대비하고 대안을 만든다. 과거를 교훈 삼아 우리들이 만드는 대비책과 대안이 바로 정책과 제도들이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게 될 빈곤 문제이다. 우리는 빈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다. 하여튼 빈곤, 다시 말해 가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다 알고는 있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건 역시 알고 있다. 빈곤을 무엇이라 규정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실제로 빈곤은 아주 다양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빈곤이란 단어는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지극히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나는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빈곤에 대한 정의보다도 누가 빈곤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지목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싶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누가 빈곤한가? 다시 말해서 빈곤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요, 연로하신 노인분들이요, 장애인이요, 미혼모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요. 학생들이 대답한 고아, 고령의 노인, 장애인, 미혼모, 그리고 실직자. 이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빈곤한 사람들일까? 빈곤의 정의가 모호하고 어려운 것처럼 언제부터 빈곤한 사람이 있었는지 역시 단정짓기 힘들다. 가난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다. 그래서 빈곤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빈곤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즉, 시대에 따라 빈곤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같지 않았다. 특히 자본주의 출현 이후 빈곤은 그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빈곤의 양상은 이전 사회에 비해 양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으로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빈곤은 심지어 사회악이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잠시 이야기의 장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상황으로 옮겨보고자 한다.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격변 속에 사회가 크게 요동치던 시기였다. 그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후대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칭했을 정도다. 16세기에 태동하기 시작한 영국 자본주의는 기존의 생산 양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농사를 짓던 많은 이들이 땅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일거리를 찾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일명 불황자 집단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는 당시 시대가 만들어낸 신조어였다. 빈곤한 사람들 혹은 불황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영국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정책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다. 빈곤의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최초의 정책이 바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정부가 인식한 빈곤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었다. 즉, 빈곤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태하고 게으르며 불결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빈곤은 개인의 결함에서 나오고 더 나아가 죄악이라고까지 여겨졌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들은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을 관리하던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감금된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피할 수 없었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붙잡혀 이마나 볼에 인두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이 시대 빈곤은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었고 정부는 빈곤을 없애기 위해 가혹하고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빈곤한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낙인을 주면 개인들이 알아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당시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나 대량 실업과 같은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해 이해했을 리가 없다. 당연히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빈민 정책은 향후 300년이 넘게 지속된다. 이러한 빈민법이 폐지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온 유럽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다. 영국 역시 대부분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 일컬어지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불리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토대가 되었던 보고서가 세상에 등장한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보편주의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주장하는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 서비스, 연금제도, 실업급여, 가족수당, 완전고용, 의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는 익숙한 정책들이지만 당시 정부 강요들에게는 너무나 혁명적인 내용이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당시 베버리지 보고서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로 여겼을 정도니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었던 그 시기에 영국은 복지국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빈곤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 누구든지 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영국 시민 대다수가 경험했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빈곤을 향한 가혹했던 역사가 변화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를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었을까? 빈곤에 대한 근대적 정책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 시대에 도입된 1961년 생활보호제도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생활보호제도는 빈곤한 자들을 위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였지만 이 제도가 가진 빈곤에 대한 인식은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두고 있었고 개인의 빈곤은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으며 정책은 시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과 가족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은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보호제도가 크게 변화한 시기를 맞는데 바로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 불렸던 IMF 경제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공공부조 정책을 시행하는데 바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것이다. 국가부도 사태 앞에서 우리 사회는 대량 실업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누구든지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빈곤한 사람은 무능하다거나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진 사람들이 즐비했고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의 부도 소식은 봇물 터지듯 매일 들려왔다. 살 길이 막막한 가장이 극단적으로 가족 자살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또한 이 시기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외환 위기는 우리의 많은 것을 무너뜨렸다.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는 동시에 가정들이 해체되었으며 수많은 빈곤 인구가 양산되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시기를 한국의 복지국가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또한 역사의 역설인가? 실제로 한국의 복지국가 시작점을 외환위기 이후 바로 김대중 정부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하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건강보험의 통합, 그리고 국민연금의 확대 등 주요 사회보험의 기틀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 특히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장법을 폐지하고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의미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 빈곤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단 두 국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빈곤에 대해 역사는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든 경제적 위기 상황을 통해서든 그 사회는 시대적 아픔을 통해 성숙했으며 빈곤 또는 가난에 대해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정책의 변화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빈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빈곤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곤의 양상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빈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하는가? 역사 속의 빈곤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는 우리에게 역사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의 모습은 IMF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실업, 근로 빈곤, 양극화. 이러한 용어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근로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36%를 넘었다.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빈곤의 모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고수할 것인가?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다. 우리 시대의 빈곤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인간 청소 편을 보신 분들은 하실 것 같은데요. 16세기에서 19세기에 그 영국의 불황자로 낙인 찍힌 분들의 처한 상황과 보셨던 우리나라 그 형제원에 끌려가서 이유도 모른 채 강제 노동과 학대를 당했던 분들이 겹쳐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난과 결핍에 대한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겠고요. 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도 반드시 꼭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좋은 책이었어요. 다른 책으로 저는 다음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